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이고요. 오늘 제 옆자리에는 경제 전문 기자 고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굉장히 자주 뵙습니다.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보고 네, 또 보고. 매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FOMC 회의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크립토 시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 머지.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 네. 외에 지금의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면 사실 매크로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 역시 다가올 FOMC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올랐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정리 좋습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경제 전망하면서 인덱스까지 챙겨드리는 인포맥스티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경제 방송의 블록이 돼서 세상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세상에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발에 차이는 수준의 정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인사이트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아마 뉴스 좀 보신다라는 분들은 네. 제 목이 메입니다.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나쁜 짓 관련된, 금융범죄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이 교수님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융범죄와 정보보호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네, 동국대학교의 황석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맞습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황석진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맞아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교수님이시고, 최근에는 특히 가상자산, 디지털 네. 자산 관련해서도 많이 투자자 보호 쪽으로 방지책을 네,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네. 요거를 포함해서 크립토 업계 규제라든지 네네. 산업의 진흥이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지난 6월에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네.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것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최근에 그 문제의 루나 테라 사태. 그래서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법에 우리 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의 네네. 발전이 달려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기본법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가상자산 애초부터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에 용어, 대해 예.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가상화폐냐, 뭐 암호 자산이냐.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가상자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불리게 돼 있고, 근데 가상자산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기타 등등 디지털 신기술이 접목된 그 자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걔네를 뭐라 부르지? 그럼 통칭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누나 테라 사태를 이렇게 겪고 네. 그 전에도 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사기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를 기망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는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너무 쉽게 얘기하면 거래소가 그 실제 투자자 보호 쪽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이슈도 상당히 생기고 막 그래서 아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디지털 자산 육성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이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플러스해 가지고 이제 더 하나 붙인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본시장법에는 그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 엄격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보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 예,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지위가 우월적이 있는 사람하고 투자자하고는 실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예요. 당연한 그 얘기인데. 누나테라에서도 자기가 먼저 알았으면 예. 그 실제로 투자자들이 계속 그 누나테라를 그 구매한다든가 거기에 뭐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오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투자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은 육성을 해야 되고 산업 육성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 트렌드가 다 그런 트렌드니까. 그리고 2017년도하고 지금 거의 5년 정도가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2017년도 그때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누나 테라 사태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유사수신 행위라든가 사기 행위라든가 이게 망연하게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NFT 행사 그러면 이 동네에 계신 분이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우르르 갈려가가지고 구경하고 막 이래서 그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기본법이 확실히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약 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지금 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 제정하는 그 안에는 그 어떤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공시 의무라든가 투명한 내부 그 회계 처리라든가 내부 통제 제도 이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나와셨던 그 진석 유니버스의 조진석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기대가 산업에 대한 어떻게 이제 가름말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육성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나온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가 1등입니다. 투자자 보호. 네, 투자자 보호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내용이 디지털 자산법의 기본으로 담겨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을 오늘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내용인데 당연히 이것도 지켜줘야 되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황석진 교수님께서는 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계시고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금융 범죄를 없애는데 앞장서시고 계신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뭔가 잘못된 거를 꿈꾸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기라든지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많이 설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봤을 때 일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은 이 디지털 자산 관련 페이지가 금융 섹터에 있습니다. 네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금융 섹터에 있고 이거를 주관하는 담당 부처가 과기부가 아닌 네. 법무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융에 초점을 더 맞췄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우선된다. 네네. 그러면 주로 이제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담긴 내용이 정확히 몇 개가 있던데 좀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기존에는 이제 제도권의 그 편의를 못 시켰던 거죠. 네네. 그냥 서로가 뭐 관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시장에 원리대로 이렇게 해서 놔뒀던 거고. 근데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대선 전에도 어떤 그 양쪽 후보가 다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제도권을 편입시키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출범하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6월 19일인가요? 아마 이 정확하게 그 가상 자산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포커싱을 많이 맞췄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ICO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ICO는 IO로 가겠다. 그리고 뭐 투자자 보호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성립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부분을 계속 가이드를 주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26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보관업자까지 합하면 34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원화 거래가 되는 데가 있고 원화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원화 거래가 되는 곳은 5군데가 있고 예. 원화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은 21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의 이제 자율적인 그 법이 이제 제정되기 전에 그 시장의 이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 규제안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그 원화 거래가 되는 이제 5군데에서 지금 이제 운영이 돼가지고 서로가 그 어떤 자율 규제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위원회 뭐 이런 게 지금 설립이 돼서 설립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그 인사들을 가지고 인사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시켜야 되고, 그 제도화 시키는 그 밑면에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리고 시장 육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는 이런 쪽이 큰 줄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나온 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것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전에 있던 특근법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던 특근법이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말도록 명문화한 게 특근법이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시행되고 한 1년여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행 이후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도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네. 그 작년 3월 달이었죠. 이제 특검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제도가 거의 미흡했었어요.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특검법 자체로 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율한 자체도 좀 맞지가 않아요. 원래 이제 법 명칭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상자산 거래를 금융 거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이지만 뭐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수 있겠지만 그 실물 자산하고 금융 자산의 중간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있고 이 자산이라고 그러면 민법 이제 98조에 보면 물건의 객체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건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물건이야? 글쎄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신조어 중에서 디지털 계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을 뭐 이렇게 좀 그 취약계층에서는 휴대폰 기능을 다 모르고 쓰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지털 뭐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 예, 전화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게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근데 언제 주는 거야? 그 USB에 담아줘도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시키는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 특검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원래 특검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거래에 대해서만 원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검법으로 일차적으로 규율을 하고 이렇게 갔던 거였어요. 기존에도 2017년도 뭐 이때부터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으니까 많은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현재도 13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 개정하자 제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가상자산 뭐 법을 또 가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가든지 이렇게 다 돼 있지만 이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용어를 갖다 들어보신 지가 오래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 정도부터 그렇죠. 이런 요즘은 또 말들도 메타마스크부터 P2E까지 그게 도대체 뭐야? 저도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이거 아세요?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만큼 정보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디지털 신기술이 발달 접목된 자산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자고 나면 또 다른 자산이 나오고 또 다른 상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특검법만 가지고 이제 계속 규율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행이 됐고 그 트래블룰이 이제 올해 또 다시 3월달 1년 만에 다시 조회돼가지고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작년에 이제 버블이 약간 있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8천만 원 이상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어. 누구는 이제 반택이다. 반감기다. 뭐 그래서 원래 이제 2017년도에 올라가고 2018년도에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반감기 그래서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오지만 반태기도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다. 그래서 올해 확 떨어질 거다.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2025년도 전에 2024년도에 좀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특검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부터 거래량은 좀 줄긴 했죠. 아무래도 이 지갑이 이제 지갑을 실명화시킨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규제라는 게 진입 규제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후죽순 해가지고 한 200여 개가 넘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리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먹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 화면을 보면 내가 갖고 있어요. 자산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팔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주식 리딩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데 코인 리딩방은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거예요. 코인 리딩방은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 리딩방보다는 코인 리딩방이 훨씬 더 활기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어떤 종목 사면 상당히 좋다고. 근데 그 종목을 보면 특정 코인 사라고 계속 오죠. 네, 근데 그런 걸 갖다 특검법에서 다 아우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 세탁 그런 관계 때문에 특검법을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가상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입시켜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규제라든가 제도적으로 그 장치는 마련했긴 했지만 그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이제 자산 기본법은 제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투자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도 아시겠지만 증권형하고 비증권형 나눠가지고 비율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이 필요 없어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가능하고 그리고 비증권형만 가지고 그 규율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제도권을 좀 더 편입시켜서 그 물건을 사면 안전하게 그 거래 안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누군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적인 규제가 없다 그러면 판 사람도 그렇고 중개한 사람도 그렇고 산 사람도 그렇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정리를 하자면 사실 특근법에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게 이제 홍길동전에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금융거래, 비스무리한 거래가 코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코인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코인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거래를. 그러다 보니까 특근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 안에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가상자산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 문제는 해결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투자자 보호 문제거든요. 네. 특근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특근법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 업권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 보호 정황을 자본시장법에 넣으려고 하니 이거는 자본 그 금융 상품이 아닌데 그렇다고 은행법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매모호한 새로 생긴 자산을 위한 업권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기본법이 만들어져야지 그 안에 뭔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을 수 있죠. 아까 주식 리딩방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자본시장법에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자산은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예 뭐 법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코인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벌하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기죄 입증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을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유, 두 분의 깔끔한 정리 덕분에 제가 공부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산시장의 규모부터 조금 체크를 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뭘 주로 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신 자료가 좀 있다 그러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 근데 이 자료가 이제 예. 작년 12월 말일자 기준이고 이제 예. 원래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현황이 발표된 게 거의 없어서 맞아요. 네, 이제 좀 약간 일단은 있죠. 그 내용을 좀 여쭤보는데 네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웹3부터 시작해서 개념들이 많이 막 계속 나오면서 가상시장의 가상 자산을 활용한 시장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도 네. 약간 힌트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말 자료다. 아, 그럼 벌써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거예요. 뭔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발표할 때는 통계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조사도 안 돼 있었다가 저 지금 교수님이 갖고 오신 자료가 아마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돼야지 계속 뭔가 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규제가 지금 시장을 따라가기가 어려운가라는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작년 말 기준인데요. 시가총액이 5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에 이제 거래되는 게 11조. 근데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조 정도거든요. 이제 네. 그걸 뛰어넘죠. 일일 거래량이. 그렇습니다. 네. 놀라워. 엄청나게 낮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이제 많이 엄청납니다.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엄청난 수치가 이제 계속 거래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 거래하는 사람도 그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한 사람이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200만 명 정도 될까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800만 명 정도 네. 됐어요. 2,800만 명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등 여러 상황 때문에 폐업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한 2,800만 명 정도 중에서 예. 1,500만 명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그 회원 가입을 하고 60% 정도가 한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예. 거기서 실제로 거래한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 예. 이 정도 되니까 그 무시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가 이제 그 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하는 사람 상당히 많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래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거죠. 그 평균적으로 한 주에 뭐 한 사람이 4번 정도의 뭐 그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 지표가 되게 놀랍더라고요. 실제 이용자가 이제 558만 명이라고 하는데 약간 거래소마다 이제 중복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있겠죠. 대충 한 300만 명으로 치고. 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인당 일평균 거래 횟수가 4회예요. 얼마나 거래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트레이닝을 이제 계속 해가지고 와.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뭐 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트레이닝을 이제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뭐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애초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기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수익을 얼마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계산이 어려워.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거죠. 하루에 뭐 이건 말이 평균이 4번이면 어떤 사람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한 있잖아요. 20번 할 근데 수도 있고. 100번 하는 사람도 아. 있고. 100번 한 사람인데 거기서 수익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산정해가지고 자기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에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건 거래소가 나서가지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트레이닝하는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세금 문제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년간 미뤄져서. 네. 근데 그 어쨌든, 거래는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분 맞아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끔 특강을 갑니다. 아우 예. 엄청 많을 것 같아. 네, 되게 대학교 특강을 가는데 가면 제 강의를 안 듣습니다. 다 트레이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휴대폰 갖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모 대학교 가서 실제로 그게 있었는데 도대체 니네 뭐 하는 거냐? 이제 작년에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지금은 잘 듣죠.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귀로 들으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많이 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오늘 수익 괜찮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대가 좀 이게 마음이 아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플을 끄는 걸로 네,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도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세대가 이제 MZ 세대 그런데 이제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예. 계속 휴대폰 저는 이제 채팅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각 사이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어떤 트레이딩을 직접적으로 하고 막 이러시니까 마음이 좀 많이 전 아프더라고요.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저 현황을 아마 보여주신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보면 일단 뭐 등록 이용자가 1,500만, 그 다음에 실제 이용자가 550만인데 뭐 대충 뭐 300만 중복 정도 빼고 잡고. 300만 정도 잡으면 결코 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무시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 이 커진 시장에 대해서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아마 저 현황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중의 시선이나 이미지를 보면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도 왜 자기들은 안 하는 척하지? 그런 이런 느낌이 얘기예요. 좀 들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코인 한다라고 하면 욕 먹는 분위기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게 이제 법적으로나 규제적으로나 좀 미비가 됐기 때문에 뭔가 불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양성화시키자는 게 기본법의 취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불법의 이미지보다는 그 이런 걸 했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맞아요.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법은 자기가 그 가상자산 산다고 해서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예, 그런데 네. 이제 불법의 이미지는 누나 테라 사태를 거치면서 자기도 특정한 이제 투기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코인 리딩방은 실질적으로 뭐 그 코인 리딩방을 개선한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긴 하지만 걔네는 그걸 통해서 어떤 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세력을 만들고 난 다음에 특정한 종목을 줍니다. 그리고 원래 그 종목은 자기가 저가로 매수해서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네 코인 리딩방 중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오.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그 코인을 사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무료로 이용되는 코인방에다가는 그 오판을 주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료방에다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팔라고 얘기를 하죠. 예, 88. 그 이쪽에는 44. 이런 이제 암고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개미들 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는데 그 소액 투자자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계속 매집을 하죠. 그 사면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쪽이 사인을 주죠. 얼마까지 가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적어도 20, 30% 이상 가니까 그때 가서 던지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18% 정도 가서는 그때부터 다시 내려가죠. 쭉 내려가죠.
예, 왜냐하면 유료화에다 이미 소스를 그렇죠. 줬으니까.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절대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코인 리딩버에 참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뭐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건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좀 약간 불비한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런 거래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본다든가 원치 않는 뭐 어떤 행위에 가담한다든가 이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약간 그 우려, 뭐 이런 걱정 이런 부분들 드러내놓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구매했다고 해서 다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분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나 얼마에 샀는데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가격 변동폭이 뭐 이렇게 커지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고 거기서 원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확실하게 자기가 가상자산 투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못하는 그런 의미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호부 호용을 못한 이유는 불법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코인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PBR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 전망치 어떻고 전 세계 반도체 사이클 어떻고 공부를 하고 투자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무지성 투자 하는 걸로 투기성으로 또 많이 투기성으로 보니까. 한다라고 이제 네. 본인 생각에서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그렇게 이제 그 무지성 투자하는 한 사람으로 자기가 취급받을까봐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뭐 불법에 내가 가담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인을 투자할 때도 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원래 이제 화이트 페이퍼 그래서 그 백서를 보고 자기가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의 제정 취지와 만들어줘야 되는 투자자 보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트라고 하는 공시 사이트를 가면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시 사이트 다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부터 맞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면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그 해당 업체 프로젝트가 좋은 거는 공시를 하고 좋은 거는 막 알리고 나쁜 거는 안 좋은 거는 그냥 숨겨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정보는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만약에 기본법 안에 코인 프로젝트도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정보를 모두가 다 동등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다가 이제 어디는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화가 아니라 해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소. 근데 맞아, 완화가 맞아. 아니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쵸. 해소를 할 수 있으면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완화한다 그러면 이미 자기네가 그만큼 계층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에 있고 니네 밑에 있다. 근데 이걸 갖다 계속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격차를 똑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완화한다? 표현상이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차라리 해소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차피 완화나 해소나 그쪽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소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얼로 제공 못해도 벌써 정보의 비대칭성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 그래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SMS를 계속 보낸다. 그 SMS 보내가지고 야 지금 어떤 문제가 저기 뭐 확인이 됐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바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부터가 벌써 비대칭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지 완화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소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래도 과거보다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 뭐 대형 거래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자 보호 쪽에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 시점이긴 하지만 정말 그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그 어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틀을 잡지 않을까. 그 법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5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 네네. 모여서 자율 규제 기관을 만드는 dak사를 좀 만들겠다라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런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좀 대형 거래소다 보니까 좀 시장의 안정감이라든지 투자자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효과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이제, 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한다는 그 자체가 훨씬 더 그 베네핏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안 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각자가 서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 테라 사태를 뭐 계속 얘기해 주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느 거래소는 계속 끝까지 갔어요. 다른 데가 다 상패 절차를 받고 있어도 예. 계속 거래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다른 쪽도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쭉 되는데 그 일정한 시기에 그 실질적으로 거래가 문제가 됐으면 다 똑같이 뭐 상패가 된다든가 거래 정지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디는 계속하고 어디는 그 거래 정지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성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그 자율적인 규제안을 만들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그 블록체인 협회라든가 여러 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많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의 뭐 어떤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 그 최초에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떤 특정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규제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성문화된 내용이 담긴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시장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은 제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특성 때문인데 그 우리 오진석 앵커는 주식 거래를 어디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증권사 어플, 그죠? 홈페이지 이런 데서 보통 하죠. 하지만 증권사는 사실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곳입니다. 주식 거래소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KRX. 있죠. 하지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국내만 해도 아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5개나 됩니다. 되고. 그래서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한국거래소 KRX가 그게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현대증권을 쓰건, 현대차증권을 쓰건, 삼성증권을 쓰건. 그런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뭘 발표를 해서 정책을 적용을 하면 그 업비트의 정책은 빗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회사니까. 맞아요. 예.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합체가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최소한 국내 거래소는 단일한 움직임을 보이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시해 준 것 같으세요. 확실히 뭔가 공시라든지 이 한국거래소 같은 기관이 맞아요. 있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역설을 해 오셨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산업계에서도 확실히 공통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만 네, 산업계에서 이제 가장 뭐 문제가 좀 된다고 하면 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약간 맞아요. 있어요. 상장. 네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은 아까 이제 증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증권은 한국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그렇죠. 하죠. 상장 IPO를 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ICO는 각자. 지금 2017년도 9월달에 무조건 금지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우회해서 상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ICO하고 상장하는 거하고 좀 약간 틀리긴 하거든요. 네. ICO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이제 ICO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 끝나서 자기 코인이 완전히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든가 예.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트레이닝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상장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각 거래소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상장이 돼 있고 어디는 상장이 돼 있지 않고 또 어디는 또 상폐가 돼버리고 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투명하게 가려고 그러면 상장부터 그래서 상장을 할 때 투명하게 정말 상장하는 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지 공정한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죠. 그래서 이번 이제 자율심사 기구를 만들고 자율규제 기구를 이렇게 만들면서 상장에 대한 부분도 좀 투명하게 되면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더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거의 숨을 안 쉬시고 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하시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너무 내용도 얼마나 좋은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데 한 맺힌 소리로 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간에는 막 열심히 말씀을 하셔도 네. 뭐 5분 나올까 말까였는데 네. 저희는 1시간 판을 깔아드렸으니까 그간 못하셨던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연관해서 제가 최근에 또 기사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5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코인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 수가 650개 정도 되는데 5개 거래소에 공통 상장된 게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20 몇 개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기준도 다르고 그 기준이 공개도 되지 않고 아니, 공개는 돼 있습니다. 공개는 돼 다만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고 맞아요. 굉장히 약간 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게 이 기준이야 저 기준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개념이 약간 있어가지고 사실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투자에 거죠. 좀 혼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래소의 방침이라든지
시장의 약간 뭐랄까 정책적인 방임에 가까운 몇 년간의 방임. 예, 행태로 봤을 때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슈도 상당히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그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명 확인에 대한 의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 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융실명법에서 얘기하는 실질 명의 확인한 실명 확인하고 예. 특검법에서 얘기하는 실질 명의 확인하고 좀 틀리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가입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다 가입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서 가입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계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게 돼 있었는데 네. 보이스피싱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계좌 돈을 보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스피싱 일방적인 사람을 기망해서 돈을 보내 이체 송금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체 송금한 그 계좌가 그 거래소랑 연결되는 계좌고 그 계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구입해서 특정한 지갑으로 이렇게 보내게끔 하는 이런 식의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상패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잔뜩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확 예, 상패가 되면 거의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그 뭐 비트코인이 상당히 뭐 높은 고가를 치니까 우리도 코인을 새로 개발했다. 바트코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상자산 범죄는 어떤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용 범죄냐, 목적형 범죄냐, 뭐 수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이 수단으로서 하는 범죄가 상당히 많았고 이 가상자산 거래소랑 이제 연결됐다 그러면 직접적인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침해 범죄 이런 게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제 침해 범죄는 그래도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피해가 가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이제 뭐 외부 해커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이 악성 코드를 꼽는다든가 아니면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킹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탈취를 당해도 투자자한테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만 이제 가짜 거래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상패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 뭐 바로 상패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계좌 자체가 보이스피싱에 연결돼가지고 조치가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약간 뭐 피해자가 약간 있었고 대부분 다 이 유사수신에 그 이용되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부분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 유사수신이라고 해서 뭐 어려우신 게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이제 옥장판 팔던 다단계 업체들이 이제는 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그냥 수단이 옥장판에서 코인으로 바뀐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법무장관 입에서도 다단계란 단어가 직접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거래소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구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또 내놓기도 했어요. 네네. 이게 구분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자산의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금융으로 다루는 측면에서 규제도 달라질 것이고 네네.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뀝니까? 그 이제 원래는 이제 가상자산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토큰이 아까 토큰이라 표현을 쓰셨는데 토큰이냐 코인이냐를 갖다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큰 차이점이에요. 가상자산 그러면 야 너 토큰하고 그 제일 먼저 가상자산 잘한다 그러면 야 토큰하고 코인을 구분할 수 있어?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토큰은 버스 탈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막 이래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회수권 전거. 네, 회수권 전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메인 네트워크가 있냐 없냐를 갖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ERC 뭐 20이냐, ERC 720, NFT는 ERC 721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코인이고 메인 네트워크가 없이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를 쓰고 있으면 토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증권형이나 이제 비증권에 따지기 전에 원래는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형, 그다음에 페이먼트형, 유틸리티형 이 3가지를 원래 이게 나눕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금융투자 상품이잖아요. 증권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규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도 이 금융 상품으로 본다 그러면 별도의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코인을 다 금융 상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투자하는 건 맞지만 자산인가하고 금융 상품하고 좀 약간 틀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도 실질적으로 증권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증권형을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비증권형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증권형, 비증권형을 나눠서 규제를 따라간다 그래도 이 증권형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이렇게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증권형 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백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증권형인지 비증권형인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웬만큼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증권형과 비증권형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그 뭐 이게 유틸리티냐 페이먼트냐 증권형이냐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가는 것도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다만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 구분하는 게 이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요거 가지고 네.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미국이 미국이죠. 뭔가 규제안을 내놓으면 우리나라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뭔가 규제의 틀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가 맨 처음에 내놨던 일정대로라면 10월 정도부터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 미국의 규제 상황을 조금 참고를 모니터링을 해야 해야 되기 되죠. 때문에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얘기를 한 김에 미국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뭐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유틸리티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규격화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이제 SEC 그래서 증권 네. 선물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형에 해당한다 그러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주식 투자자 보호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SEC에서는 강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정책 부분도 그렇고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맞아요. 근데 이제 증권형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증권형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에 3월달에 이제 그 한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가상자산에 규율 하겠다 그러고 7월달에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이제 발표하고 예. 그리고 EU에서도 이제 미카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지만 예.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좀 약간씩 규제가 방법이 약간 틀려요. 근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아마 미국은 과거에 이제 더 다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더 다오 사태가 지금도 우리가 다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쓰곤 하겠지만 원래 이제 더 다오 사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증권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허웨이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허웨이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 증권에 해당되면 강력하게 규제 아니면 좀 약간 그 이 네거티브 규제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증권형이냐 아니냐를 그 가르게 된 그 사태, 더 다오 사태, 다오가 탈중앙화형 이 자율 조직인 건 알겠는데 더 다오 사태를 좀 알아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다오 사태 예.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포크 된 걸로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더 다오 사태가 이제 ICO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복잡하군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자금을 계속 유치 받았어요. 근데 이제 투자하다가 자기가 싫다고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프리트 기능에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10개를 투자했으면 10개를 환불해주면 되잖아요. 키를 누를 때마다 계속 환불이 되는 거예요. 예. 해커가 코드의 문제가 취약점을 생긴 공격한 거군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프리트 기능이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한 인출이네요. 그게 무한 인출이 계속되는 거죠. 10개를 넣고 10개를 취소하면 10개가 다시 환불돼야 되는데 누를 때마다 계속 환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 수량이 많아지고. 그렇죠. 수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까지 돈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예. 야 이거 문제가 된다. 더 다오 사태, 뭐 다오 사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야 투자받을 때 유의해라. 그리고 이게 더 다오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상당히 많이 제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사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웨이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그 발생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가상자산을 갖다가 신규로 할 때는 자금을 모집할 때는 그 이게 거기에 증권형인지 비증권형인지 확실히 명시를 하고 그 증권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엄격한 규제를 따라라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규제 상황을 보자면 우리는 규제 기구가 금융위원회가 이제 위원회로 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드는 곳이고 그 만들어진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라고 이제 일원화된 체제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융감독을 하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관이 SEC, 여기가 제일 힘이 센 곳이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잖아요. 여기는 이제 주식, 증권에 대해서 감독하는 곳이고요. CFTC, 여기는 선물 상품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것이고요. 통화감독청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을 이제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요새 그 나오고 있는 코인들을 보면 성격이 보면 사실 주식과 비스무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이제 증권성의 판단 기준이 뭐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하위 테스트 이게 1936년에 오렌지 농장에 대한 투자 소득에 대한 배당금을 갖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그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하위 테스트가 4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4가지 기준에 맞으면 이거는 증권이다.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아니면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증권이냐 아니냐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자산 쪽에 있는 코인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36년에 만들어진 테스트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SEC에서는 이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증권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 95%, 99%는 다 증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SEC의 입장인데 최근에 나왔던 SEC의 결정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코인베이스가 9개의 코인을 상장하면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21% 폭락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나무원이 지금 5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캐시우드.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베이스의 9개의 토큰을 상장할 때 내부자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9개의 증권이 내부자 거래로 혐의로 판정이 되려면 이 9개의 코인이 증권성으로 판명이 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9개의 코인은 증권성이다라고 SEC가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증권이어야지 내부자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내부자가 있으니까 네. 내부자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증권성 논란을 가지고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번에 다시 그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국내에서도 아마 요걸 참조해서 좀 적용을 할 것 같은데 이 증권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뭐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많은 코인 프로젝트가 자기들이 자금을 모았던 건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맞아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O를 이제 허용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IEO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밑면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투명하게 실제로 ICO를 할 수 있게끔, IO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조치가 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열어준다는 뜻인데. 네, 근데 이제 증권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페이먼트라든가 유틸리티만 갈 것이냐? 어차피 증권성도 같이 이 포섭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이제 형국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코인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특정하게 선을 그어서 간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또다시 어떤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 고란 기자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시장의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제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법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좀 신중하게 고려가 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뚝딱 만들려고 하는데 야 만들면 비세면 어떡하지? 야 천장 만들면 되잖아. 야 천장 만드는데 물이 안 빠지면 어떡해? 야 배수구 만들어야지. 그 배수구 만드는데 다른 사람이 악취 냄새 안 나고 그럼 어떻게 뭐 방향제 또 해야지. 방향제는 어디서 팔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하나를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검토해야 되니까 우린 단순하게 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하고 시장 육성하면 되지. 말은 쉽죠. 그렇죠. 근데 조문을 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보통 나와 있는 게 그 13개가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맞아요. 예, 조문이 엄청나게 길고 일반 사람 자꾸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문도 상당히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시행령도 가야 되고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 쭉쭉쭉 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시간이 걸리는 뭐 이런 부분의 이슈가 약간 있을 수 있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빠른 말씀으로 역시 저희 제작진이 자막을 쓰지 않는 게 너무나 다행일 정도로 정확하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을 빠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내용도 빠르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천장 얘기도 하고 배수구 얘기도 하셨는데 기구를 그 위에다가 하나 놓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두루 볼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나 놓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국회에서 발표했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청도 있고요. 뭐 그 후보 때 그 공약엔 들어갔는데 네, 진흥청으로 원래 들어가 있었죠. 근데 빠졌어요. 네네. 그럼 이제 이건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원래는 이제 그 구호 버전으로 보면 전담 기구가 거의 없었죠. 전담 기구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각 그 부처에서 금융위는 뭐하고 과기부는 뭐하고 경찰청은 뭐하고 어떤 액션 플랜을 별도로 주고 다만 주부처는 금융위에서 조치를 해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가 컨트롤 타워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담 부처 그래서 관리 방안을 만들고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다 라인업을 이렇게 쭉 했지만 그 실적 관리가 제대로 못했던 거는 이제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투자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부처가 하게끔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없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죠. 맞아요. 어떤 부분은 금지고 만약 이런 걸 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만 하는 거죠. 야, 조심해.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이렇게 쭉쭉쭉 하고 안 그러면 뭐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자. 네. 그래서 전담기구를 해가지고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원래 이제 기본법을 만들고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법을 만들고 그 안에 전담 부처라든지 민간 협력 기구를 만들면 훨씬 더 심플합니다. 네. 근데 현재는 지금 현재 그 법을 만들 시간이 약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컨트롤 타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각 부처에서 인력을 배분받는지 안 그러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현안 사안에서 논의를 하고 다이렉트로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그 이슈를 제기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상시 조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설 조직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기구가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그 무슨 뭐 디지털 자산 협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협회에서는 자율기구 그 어떤 자율적인 방안을 서로가 만들고 자율 감시 기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청과 민간 협회가 만나서 계속 그렇죠. 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드는 자율규제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협회는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관에서는 어떤 디지털 자산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아, 그러면 전담기구가 물 건너간 건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 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네. 자산 가상자산 위원회가 생긴다든지 말씀도 있고 막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끌고 가서 그 어떤 투자자의 어떤 보호가 어떤 공백 상태에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그 법적인 불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이 그 디지털 자산으로 지금 불리고 있고 그 안에는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디지털 신기술이 접목된 어떤 그 상품이라든가 자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아마 내년 되면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른 디지털 자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생기니까. 그렇죠. 계속 뭐 메타마스크 그래서 야 그거는 코로나 때 쓰는 마스크야 그랬더니 이런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네. 서로가 이 생각을 다시 못하는 거예요. 네. NFT 얘기했더니 뭐 미국 풋볼리그야 뭐 이렇게 그럴 수 얘기하시는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예. 계속하니까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갖다 정확히 이제 안 어르신분들은 갖고 계시면 메타버스가 진짜 버스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약국 가서 메타 마스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그래요? 구글에서 됩니까? 그럼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 구글 가가지고 만들라고 지갑이라고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뭐 그 디지털 신기술이 접목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에 지금 법적인 부분의 공백 상태가 이제 약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민간 협력 기구는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민간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 규제 방안을 개량을 마련하고 이쪽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가 어떤 시장의 육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서 움직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법이 없더라도 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법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네네네. 법 쪽에다 집어여서 예, 어떤 정확하게 아레나를 주는 거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레나를 줘가지고 그 잡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오너십 어디서 갖고 있어 실제로 하느냐. 맞아요. 주도권이 중요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 아마 지금은 금융위원회 쪽에서 근데 과기부에서 하는 거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좀 약간 틀려요. 컨셉이 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과기부 쪽에서 가면 금융상품처럼 보질 않는 거예요. 아, 그 블록체인 산업 이렇게 해서 시장 육성이라든가 네.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좀 약간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보실 수 있죠. 금융적인 성격으로 좀 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 보호잖아요. 투자는 어떠는 그렇죠. 거예요? 투자자 이름부터 맞아요. 인베스트먼트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오늘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규제란 걸 뭐 단독 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율 규제 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항상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후속으로 뭘 하고 굉장히 늦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능과 규제 요거를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그 디지털 기본법 이제 그 법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약간 그 뭐랄까요,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느낌도 약간 갖고 있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투자 보호를 이제 기본 방침으로 네네. 해서 시장에 이제 자율적인 맡겨놔야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네거티브냐 포지티브 뭐 이런 네. 부분도 있지만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포괄적인 네거티브 네, 시장에 이제 자율 원칙에 좀 맡기고 그리고 화이트 스페이스를 확실히 보장을 해주는 거죠. 화이트 스페이스는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런 이제 그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그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좀 너무 용어가 어렵나요? 그렇지 않은데, 처음 들었어요. 네, 화이트 스페이스 그래서 그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시장 나름대로 이제 잔존적인 노력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나라든가 테라 사태가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갖다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신뢰를 맞아. 많이 흔들어 버렸기 네네. 때문에 그 외부에서 보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올바른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아까 이제 뭐 범죄라든가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을 갖다 그렇다고 아예 없앤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뭐 일자리도 있죠. 그리고 뭐 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어떤 수익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 어떤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팍 죽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가고 거기에 맞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보장해서 시장 자율 성격에 좀 맡겨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리고 법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투자자 보호 정책도 확실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시장의 육성 정책이라든가 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꽉 찬 이야기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큰일 시간 나네. 또 모셔야 관계상 조금 다음 시간으로 한번 더 모셔서 하루 종일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네. 그 산업군에서도 뭐랄까 이 규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조금 아쉬움도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오늘 해주셨고 오늘 출연에 대한 소감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벌써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30분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끝나나요? 5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평소에 이제 뭐 인터뷰라든가 뭐 어떤 이제 학교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뭐 그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자리 옆자리 안 되네. 노리고 계세요.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셋이서 MC 보는 걸로 네, 그렇게 네. 한번 그러니까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범죄만 연구한 지가 거의 한 20 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범죄는 그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금융범죄 상당히 많았죠. 예. 뭐 보이스피싱도 그 안에 들어가고 유사수신도 거기 들어가고 어떤 어떤 금융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화했지만 또 가상자산이랑 이익이 들어서 가지고 어떤 금융범죄를 더 교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도 좀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범죄 중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어떤 금융범죄 심각성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현재 그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 어떤 마음가짐도 와. 오늘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규제 범죄 전문가라고 해서 절대 산업을 규제만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절대로 아니고 산업의 진흥도 생각하시는 점 오늘 확인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포맥스티 오늘 시간도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굉장히 꽉 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아이디어도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 내일 이 시간에도 인포맥스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